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3회차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줄었다는 이스라엘의 연구 2건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3차 백신이 지속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만약 지속성이 있다면 3회 투약법이 정규 투약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부 사령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선택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부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북부사령부 입장에서 위협 조기 경보와 공격 평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경우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단 한미 관계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 이스라엘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현지 시간 2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화상토론에서 미국이 한국과 최대한 강력한 관계를 만들어 볼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파트너십을 쌓아볼 것 등의 주장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를 훨씬 견고하게 쌓아 올려서 북한이 군사적 상황을 지금과 다르게 평가하도록, 즉 섣불리 핵개발과 같은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충북 단양 곡계굴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가 수습될 전망입니다. 단양군은 영충면 곡계굴 지역인 상리 6-8번지와 산 9번지 일대에 묻힌 무연고 희생자 유해 100여 구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를 위해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시설인 대전 산내평화공원이 건립되기 전까지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될 예정입니다. 곡계굴 사건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수세에 몰려 유엔군의 후퇴가 이루어지던 1951년 1월 20일 개국에 피신했던 민간인 360여 명이 미 공군기 폭격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각지에서 벌인 건설 사업들을 나열하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지난 2015년에서 2016년에 완공된 백두산 영흥청년발전소와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개발한 3지 연실을 먼저 언급한 뒤 변역의 가장 큰 장을 아로새긴 곳이라며 평양의 각종 건설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또 10년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도들 중에 하나로 강원도를 꼽은 뒤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와 마식령 스키장,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9년 준공한 평안남도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 등을 나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원 예정이었지만 아직 완공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도 김 위원장이 내린 결단의 산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피아노 경연인 부소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폐막한 제63회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1위, 김도연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우승은 2015년 문지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최근 3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닛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3원 내린 리터당 1,643.4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5월 초부터 15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달 중순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최근 3주간 휘발유 가격 주간 하락폭은 0.2원, 2.2원, 1.3원 등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지난주보다 1.1원 하락한 리터당 1,727.3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이 넘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고 다른 지역은 1,600원대입니다.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액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가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2,116대로 작년 동월 대비 1% 증가했고 7월보단 9.3% 감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1월에서 8월 누적 대수는 19만 4,262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6,730대로 지난해 8개월 연속 1위를 지켰고 BMW가 5,210대로 2위,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을 23개 보유한 그룹 방탄소년단이 기네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은 현지 시각으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네스 세계 기록 명예의 전당에 BTS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그룹, 인스타그램 최다 팔로워를 보유한 그룹 등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해안엔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5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4일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를 마칩니다. 재배 동포를 위한 한국어 강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배 동포를 위한 한국어 강좌의 아나운서 장호. 네, 안젤라 반갑습니다. 안젤라 씨. 네. 안젤라 씨가 그 남동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평소에 좀 친하신가요? 이상한가 질문이? 2명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친할 수가 없죠. 너무 멀리 살고. 진짜 현실 남매구나, 현실 남매. 그 무뚝뚝해요, 온 가족이. 그래. 정말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갑자기 왜 남동생 질문을? 아니, 최근에 그 네. 한 남자 연예인, 그러니까 원슈타인이라고 알죠? 알죠. 네. 원슈타인이 여동생한테 사랑한다고 인사를 해가지고 이게 또 화제가 됐거든요. 저는 뭐 사실 형제만 있고 여동생 또 누나가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뭐 다 큰 남자 형제끼리는 더 하죠. 네, 뭐 서로 연락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면서. 그거 자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네, 그것도 이제 부모님 때문에. 잘 계시나 궁금해서. 또 만나도 좀 서먹서먹 하더라고. 좀 그렇긴 네. 하죠. 예, 저도 뭐 비슷해요. 근데 주변에 남매들 보면 좀 이게 대다수인 것 같은데 솔직히 여동생한테 사랑한다고 인사하는 오빠가 이게 조금 드문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하긴 뭐 저 호적메이트라는 신조어까지 있잖아요. 호적메이트? 호적메이트. 잠깐만. 호적이면 그 집안 식구 나와 있는 그 사료? 그렇지. 그 호적에 친구란 뜻의 메이트를 붙인 그렇죠. 거라면 네. 설마 부부 사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부부는 이 전우라 그러죠. 네.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우. 네. 부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남매 또 형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호적메이트는 호적에 함께 오른 이촌지간을 남처럼 부를 때 쓰는 신조어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냥 가족이고 그래서 남보다는 가깝지만 뭐 그렇게 또 가깝게 지내지만은 않는 뭐 그런 사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 남매 사이를 뜻하는 거죠. 태어나다 보니 가족이고 이게 와닿네요. 정말 어쩌다 그냥 가족이에요. 그렇죠? 네. 장호 아나운서는 형님이랑 어릴 때부터 동생. 동생. 네. 잘 지내셨어요?
뭐 형제들 보통 많이 싸우지 않나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엄청 싸웠죠. 예,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2학년 이후로는 이제 거의 남대하듯이 그쵸. 그러면서 싸울 일이 없어요. 네, 저희도 그랬어요. 어릴 때 정이 있어야 싸운다. 네, 맞아요. 정이 넘쳤어요, 그러면. 주변에 보면 자매들끼린 뭐 잘할 때 옷 가지고 많이 싸우고. 아유, 그래, 맞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먼저 입고 나간다면서요. 그쵸. 또 오빠가 여동생 용돈을 슬쩍 이제 뭐 그게 있어. 한다던가. 지갑 뒤지는 거. 아무튼 물건, 돈 이런 것 갖고 많이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면서 많이 부딪히고 또 자라서는 사는 게 바빠가지고 연락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땐 또 형제, 자매를 찾게 되고 갑자기 남동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좀 뭔가 복잡해지네요. 네, 그런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호정 메이트라네요. 전생에 무슨 관계였는지 참 일단 보통 인연은 아니에요, 그죠? 그쵸. 예, 형제, 자매, 남매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생각 많아지는 신조어였습니다. 오늘도 신조어로 문을 연 제한강 또 우리는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재외동포를 위한 안고 강좌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고고! 제한강 명작 극장 진격의 광자맨 나가신다. 오케이 광자맨. KBS 텔레비전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인 화제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부모의 이혼 소송 중 벌어진 엄마의 비살 사건에 가족 모두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시작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멜로, 코믹, 홈 드라마. 오늘의 이야기, 광남이, 광식이, 광태는 모두 연애를 하고 있다. 허나 사연은 모두 제각각인데 겉이 좋아 보여도 속이 빌 수 있고 겉이 빈 것 같아도 내실을 꽉 찰 수도 있을 것을. 그런데 어리석어. 광자매 식구들은 하나같이 사람 조건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웬 맥주? 너 남자 만난다며? 네, 좀. 좋은 일이라 이모들한테 먼저 브리핑했어. 건설업 크게 하고 한 번 갔다 왔고 아이는 없고 나이는 4살 연하에 인물도 좋고 예전부터 언니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 여기까지. 기집애 땡 잡았다야. 한 번 갔다 온 게 문제네. 남자는 이상하게 첫 번째 목숨 걸더라. 첫사랑, 첫 결혼, 첫애 엄마. 무조건 첫이란 단어에 아주 목을 매. 우리 여자들은 안 그런데. 뭐가 안 그래? 만나는 남자들마다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좋아 죽던데. 강남아, 너 결혼하지 말고 너 좋아하는 놈들 골고루 만나고 살아라. 언젠 결혼하라며. 가만 생각해봤는데 처음 결혼한 남자는 월급 통째로 갖다 바치고 10만 원, 20만 원 쓰면서 아주 쩔쩔매지만 재혼한 남자는 안 갖다 줘. 재산도 안 맡기고 생활비만 딱 주고 끝. 너도 내 꼴 난다. 아무튼 입방정은 나이들도 있는데 결혼 생각해야지. 사실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 진짜? 언니, 네 마음은 어떤데? 모르겠어. 겁도 나고. 직업 빵빵하고 연금 빵빵한 남자가 혼자 사는 거지. 아무나 혼자 못 살아. 잘 생각해. 일단 이모들만 알고 있어. 광식인 아직 안 왔니? 냅둬라 헛똑똑이. 아침인지 최악의 타이밍인지 집으로 들어온 광식. 광식아, 넌 언니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니? 얘는 어디서 낚아도 이런 대화를 낚아오는데 남자분은 눈 좀 키워. 광남아, 1대1 과외를 하던지 학원이라도 좀 보내라. 그만해. 이모 안 그래도 다 정리하고 왔대. 바닷가에서. 아니, 정리 안 했어. 안 헤어지려고. 광식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대학 때 잠깐 남자 사귄 적 있어. 결혼까지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집 자취방에 데려가더라. 허름한 연립 지하방인데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어. 내가 애랑 결혼하면 이렇게 살겠구나. 이게 내 미래겠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어. 300 위로가 5천만 원 해줬대. 나 이혼하게 해주려고.
거머리 같은 그놈한테. 내가 이혼 못하고 있으니까 나 위해서 나 족쇄 풀어주려고 5천만 원까지 해준 사람이야. 몸 다쳐가지고 이삿짐 나르고 택배 나르고 한 달에 150씩 모아도 3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야. 있어서 내놓은 게 아니라 빚져서 내놨다고. 그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정답이 알면 어떡하니 구경만 했잖아. 할 말 있으면 해봐. 광식의 말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모두 눈치만 보는데 내가 뭘 하든 누굴 만나든 그냥 존중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광남. 근데 꼴랑 5천에 줬다고 난리 났다야. 꼴랑 5천? 너는 5천이라도 줘봤어? 어떻게 마음 씀씀이가 301호는 세수대하고 우린 전부 간장정지냐? 인정. 그리고 광식을 조용히 찾은 광남. 광씨가 그런 줄 몰랐어.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만나도 될 것 같아. 15년 산 놈도 3,400 얼마밖에 안 줬는데 5천만 원? 이런 원룸 살면서 쉽지 않아. 그게 그 사람 마음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언니. 남자는 일단 통 크고 봐야 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쁘게 만나봐. 진격의 광자맨 나가신다. 오케이 광자맨. 오케이 광자매. 지금까지 이광남과 우봉자의 김영, 우탱자와 이광식의 안젤라바, 그리고 이광 대화 나레이션의 저 장웅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K-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우리말 표현도 배우는 제한강 명작극장. 오늘도 중국에서 온 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OK 광자매 23화, 24화 중에 한 장면을 제안해봤는데 일단 와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이 내용도 복잡해. 네. 근데 모두의 안정된 연기력 덕분에 일단 잘 넘어갔어요. 네, 좀 정신이 없었네요. 아. 네, 그나저나 돌쇠와 이모 오봉자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는 동안 조카 광자매들의 연애도 마구마구 진행이 된 것 그래요,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게요. 광남이는 그새 이제 누굴 만났는지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광식이도 301호가 5천만 원을 해주고 또 이혼 문제도 잘 해결된 해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인 연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 겉만 보고 속을 판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장원 나와서 그렇죠.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게요. 뭔가 수상해요. 광남이한테 프로포즈를 했던 사람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다들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예, 일단 맞습니다. 광남한테 프로포즈를 한 사람은 결국 사기꾼이에요. 아이고. 예, 그런 줄도 모르고. 이름도 황천길이잖아요. 이 드라마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 네. 온 가족이 그렇게 막 광남이한테 그 남자랑 결혼하라고 막 떠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조건만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광남의 통장과 온 식구들 재산, 이모 오봉자의 원룸 건물까지 노리고 접근을 한 겁니다. 와, 광남이가 사기꾼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근데 301호와 광식이 사이는 다들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건설업을 크게 하면서 아파트도 몇 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과는 달리 301호는 원룸에 살고 있잖아요. 번듯한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 조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이게 좀 너무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 301호가 한예슬 씨죠? 그렇죠. 예. 이름처럼 마음도 고운데 광식이 이혼을 위해 큰 돈을 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광식이가 결혼을 한 상태였잖아요. 네. 집을 구하느라 서류상 혼인신고를 한 거고 결혼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인 상태인 걸로 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광식의 남편과 시댁 식구가 광식을 쫓아다니고 막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주면 놔주겠다, 이혼해주겠다 한 건데 그 돈을 이제 한예슬 씨가 301호가 마련해 준 거죠. 한예슬 씨 진짜 멋지네요. 정말 끈적은 날 장난이 방식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안 그래도 그 표현이 재미있었어요. 뭐 땡 잡았다, 뭔가 로또에 당첨됐다 이런 표현 같은데요. 예, 땡 잡다는 뜻밖의 행운이 생겼다라는 의미인데 과거에 이제 투정 같은 노름에서 좋은 패를 잡는 걸 땡이라고 했거든요. 네. 거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잡다에서 황은 땡의 반대 개념으로 나쁜 패를 잡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잡다 하면은 뜻밖의 낭패를 당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 그러고 보면 노름에서 유래한 말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입방정이라는 말도 입방정, 지금 있어요. 방정 맞다 할 때 그 방정인 것 같아요. 예, 방정은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가볍고 점잖지 못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건 이제 까부는 사람을 보고 이제 방정 맞다고 하자. 까부리, 까부리. 예, 이런 방정 맞잖아요. 예. 네네. 여기서 온 입방정은 입이 방정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까부는 것. 버릇없이 수다스럽게 짓거리면서 방정을 떠는 일을 입방정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전 대어를 낚다라는 표현이 귀에 들어왔는데요. 예, 예. 대어는 큰 물고기를 뜻하잖아요.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중요한 물건이나 사람을 이르는데도 쓰이는 것 같은데 네. 사람, 남자를 대어로 표현하는 게 조금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엔 이런 좀 구시대적 발상의 말들이 좀 많이 나오지 많이 나오죠.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드라마 속에 이런 모습을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화에서 예슬이가 5천만 원을 대신 준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태시에 전환하는 광자매와 이모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좀 어이없긴 했습니다. 예. 그 물론 예슬이 행동이 그 마음이 척도로 표현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반대하다가 그러니까. 남자는 통이 커야 한다, 뭐 사심가 크다 이런 식으로 교제를 동의하는 장면이 보기 좀 거북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게 등장 인물들이 좀 심하게 물질을 밝히거든요. 그리고 대어란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한국에서 낚시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고 네. 또 전문 낚시 채널이 있듯이 있죠. 네, 낚시를 취미로 삼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중국이랑 다른가요? 중국에는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별로 없나 강도 봐요. 많은데 중국도. 있기는 한데 좀 어. 연령대가 어. 좀 많이 이제 높다고 해야 되나? 아, 어르신들.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그래도 젊은 세대들도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30, 40대들도 네. 많이 나가니까. 예. 안젤라 씨는 하와이 출신이고 네.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강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낚시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 김영 씨는 낚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낚시를 좋아하는 들 보면서 저렇게 지극히 단조로운 것을 왜 좋아할까 고민을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 따라서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오, 예. 그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어. 짜릿한 손맛 그것도 느끼는 재미가 그러니까 쏠쏠하더라고요. 거기 빠지면은 못 헤어난다. 그러게요. 그런가요? 몇 번 더 해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머리란 말도 나왔죠? 거머리, 거머리는 잘 알아요. 뭐 논이나 하천에서 가축이나 사람의 피를 흡연해서 먹고 사는 생물이잖아요. 흡혈,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자신의 몸무게의 10배에 해당되는 피를 빨아들인다고. 아, 10배나? 오, 그렇구나. 오, 무서운 생물인데요. 예. 진짜요? 이 말을 사람한테 쓰는 것이 좀 특이했어요. 예, 예. 저는 어렸을 때 시내가 가면 거머리 다니다 보면 막 붙어 있고 되는데 그 쫙 달라붙는 상태가 매우 끈덕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이 거머리라고 하죠. 예. 아, 네, 좀 전에 낚시 얘기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강이나 논에서 그 고기잡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실제로 예. 거머리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오, 많이 정말 물려요. 예. 징그럽고 아팠습니다. 다 붙어 있거든요. 맞아. 피나고. 그렇죠.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다가오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드라마 보면 광식이 남편 나편승이죠. 모든 잘못은 그쪽한테 있는데 광식이 오히려 돈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또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좀 의아했어요. 솔직히 이 드라마에 이상한 사람이 뭐 한두 명 나옵니까? 그러게 다 이상한 것 같아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화내지 말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네, 어쨌든 301호 한예슬 씨가 광식이 족쇄를 풀어줬는데요. 족쇄 풀어줬죠. 예. 자유를 구속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족쇄라고 하는데 예. 이 단어를 검색하다가 놀랐던 게 연관어가 데이트 폭력으로 나왔어요. 데이트 폭력. 그래. 그래서 아래 내용을 좀 봤더니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족쇄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지나친 소유욕이 사랑하는 사람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심각해지면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죠. 데이트 폭력은 이 엄연한 범죄입니다. 범죄죠. 그럼요. 네, 예.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폭력일 뿐이죠. 이쁘게 만나라는 대사도 나왔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쁘게 만나야죠. 근데 한국어에서 이쁘게 만나요와 비슷한 표현으로 뭐 예쁜 사랑하세요, 그쵸, 예쁘게 어, 마주세요 맞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예쁘다가 원래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예. 뒤에 수식하는 단어는 명사가 와야 하는데 그렇죠. 예쁜 사랑 이런 거죠. 그쵸? 예. 근데 동사와 결합되는 표현이 저 어색하면서도 특이하게 생각됐습니다. 네. 네, 문법적인 설명이 갑자기 네. 나와가지고 좀 멍 때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문법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원래 동사를 수식하는 말은 부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빨리 달린다 그렇죠. 에서 보면 달리다가 동사고 빨리가 부사죠. 그런데 예쁘다는 형용사로 예쁜 꽃, 예쁜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예쁜 달리다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예쁜 뒤에 사랑하세요가 오는 게 재밌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형용사와 영어 형용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근데 네. 우리 형용사는 어형도 막 변합니다. 어형에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명작극장이 이게 어려워진 느낌. 이게 원래 명작극장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좀 가보면요. 예, 네.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제가 좀 오케이. 하는데 형용사 해피 있잖아요. 해피. 알죠. 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처럼 형태가 변하지 않잖아요. 뭐 해피가 해피드 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근데 우리 형용사는 형태가 변해요. 예쁜 같은 경우도 예쁘게, 예쁘다 이렇게요. 심지어 예쁘다의 경우는 주어만 있으면 동사가 없어도 문장이 되잖아요. 꽃이 예쁘다 이렇게요. 그러네요. 아, 근데 영어의 형용사는 동사가 있어야 완성된 문장이죠. 그렇죠. I am happy지 I happy. 그쵸, 예, 그쵸. 그건 아, 안 이상하잖아요. 되죠. 예. 이렇게 우리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형용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죠. 예쁘게 살죠. 크게 봐라. 이렇게요. 아, 그렇군요. 한국어 형용사가 중국어 형용사와도 달라서 좀 번역하기도 어렵고 처음에는 저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예. 근데 한국어의 제 특성 때문인지 좀 표현이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있어요. 예. 특히 결혼 축하글 같은 것을 이제 쓸 때 음. 한국어로는 아기자기한 표현이 있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막 크고 화려한 표현들을 좀 많이 그치. 썼어요. 예를 들면 뭐 백년해로 하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 파뿌리가 예. 되도록 뭐 이런 거. 아, 그쵸, 그쵸. 검은 머리죠. 그 다음에 뭐 용지의 동시라고 해서 영원히 마음을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갖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한국식은 친한 사이에는 그 꽁냥꽁냥 꽁냥, 예쁘게 꽁냥. 사세요. 예. 또 알콩달콩 행복하세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 거 많이 쓰죠. 그러죠. 예. 정말 이런 표현들이 한국어는 이 아기자기하고 중국어는 조금 더 크고 거창한 느낌 확실히 예. 있네요. 음. 영어는 음. 그렇지도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조금 그쵸? 심플하게 가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영어는. 예. 정말 그러네. 저도 늘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라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두 분 말씀드리니까 새삼 새롭네요. 네. 또 탱자가 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말하나요? 전 처음 듣는 편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말 안 하죠. 할 말이 없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조금 변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는 전해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씀씀이를 세숫대야와 간장송지에 비유하는 예. 표현도 나왔는데요. 씀씀이가 쓰는 정도인가요? 예. 씀씀이는 돈이나 물건 혹은 마음 따위를 쓰는 정도를 수량을 뜻하는데 흔히 씀씀이가 크다, 손이 크다, 통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죠. 간장 종지에 비교하면은 세숫대야는 엄청 크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대야가 물을 담아서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 큰 그릇을 말하는데 세수하는데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씀씀이가 간장 종지다 하면 아주 작다. 씀씀이가 세숫대야다 하면 통이 크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저는 세숫대야 하면 그 세숫대야 냉면이 생각나는데 세숫대야냉면 그 큰 그릇에 담아주는 세숫대야 냉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여름 되면은 세숫대야 팥빙수도 있어요. 남자 넷이서 못 먹어요. 진짜. 요즘 너무 많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거 꿈같은 먹어야 얘기네요. 되니까요. 못해. 자, 우리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종집으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김영 씨는 오늘 알아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전 아무래도 그 축하의 말들 하는 뭐 예쁘게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또 할 기회도 많고 하니까 좀 많이 배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김영 씨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찌화자. 9월이 되니까 야 신기해. 날씨가 확 선선해졌어요. 네, 맞아요. 9월 들어서 바람의 이 온도가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달라졌죠. 예. 하루만 해도 아니 그냥 후끈한 바람이 불었는데 무슨 바람이야. 예. 그쵸. 지금은 하루 종일 이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계절의 변화가 참 신기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쵸. 이제는 이 당연한 것들이 진짜 감사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그쵸, 예. 이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그렇죠. 아니, 뭐 사막에 눈 내린다는 소식부터 와우. 겨울에 막 덥고 산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초봄에 고온현상 오면서 벚꽃이 역대 가장 빨리 폈잖아요. 맞다. 그러다 또 4월 한파 오고 또 그러다가 또 초여름 같은 더위 오고 5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왔죠. 네. 정작 장마는 온 건지 만 건지 쉽게 지나가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폭염이랑 국지성 폭우 오고 또 요즘에는 가을 장마인지 아닌지 내내 비가 오고 네. 야 진짜 예전하고 흐름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딱 정리해 주시니까 진짜 많은 것을 겪어왔네요, 그렇죠. 저희가. 예. 아니, 이상 기후 현상이 먼 일이 아니라 아니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요. 유엔 산하 기관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2040년이 되기 전에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질 거다라고 경고했어요. 1.5도 딱 숫자 났을 때 별거 아닌데 이거는 지구 온도면 엄청난 거잖아요. 자,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느냐?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홍수 등 기후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9배 이상이나 높아집니다. 9배? 정말 무섭네요. 이런 경고가 엄포, 그러니까 겁주는 게 아니라요. 네. 진짜 와닿는 게 자연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과거에 사라졌던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생기니 새로운 말도 생겼다. 네네. 그래서 오늘 지화자 시간에 이상 기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신조어들 한번 살펴보니까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자 먼저 바다 콧물. 바다 콧물?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터키 앞바다가 이 바다 콧물로 난리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터키 이스탄불 근처 마르마라라는 네. 바다 고해에서는 바다 표면이 끈적끈적한 그 녹색 물질로 뒤덮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바다 콧물이었죠. 진짜 말씀대로 끈적끈적하면서 색도 아주 그냥 탁한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콧물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바다의 질소와 인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바다 콧물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이제 원인을 따지고 들자면은 인간이 버린 오염물질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겨난 거랍니다. 역시 원인은 그렇군요. 예. 바다가 바다 콧물로 덮으면 이렇게 막 물도 썩고 썩죠. 그 안에 생물들도 위험할 것 같은데. 바다 콧물이 생겨난 직후에는요, 약간 비린내가 나다가 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썩은 냄새가 그럴 것 같아요. 고약해진대요. 바다 콧물 그 자체가 해롭지는 않은데 이게 해수면을 덮으면은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물고기들한테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바닷속 그 생태계가 아주 파괴될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바다 콧물은 200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기온이 올라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또 사바나화라는 말도 최근에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사바나요? 사바나. 네. 사바나. 그거 초원지대 아닌가요? 네, 그 사바나는 나무가 없는 평야란 스페인어에서 온 이름인데 네. 이게 세계 여러 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는 초원이기도 하죠. 네네네. 근데 사바나화라면 원래 초원이 아니었던 데가 초원이 들고 있다. 어허. 그 화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이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일명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맞아요.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빨아들이면서 지구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이 나무를 베고 또 끊임없이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 나무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대요. 아, 그래서 나무가 없는 초원이 됐군요. 네, 바로 사바나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바나화가 시작되면요, 거기 있는 나무는 마르고 건조해지는데 이런 상태의 나무는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아, 그동안 탄소를 흡수해주던 아마존 숲이 반대로 그럼 탄소를 배출하는 거가 되는군요. 네, 정말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죠. 어머나. 예. 그리고 이 신조어는 조금 어려운데 세계 기상기구가 2017년 구름 도감을 30년 만에 개정하면서 플라마제니투스라는 새로운 구름을 추가했대요. 요 영어 있죠? 이거 읽어주세요. 플라마제니투스. 아하. 네, 이 새로운 구름. 네. 산불은 산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늘 높이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만들어내는 구름이 바로 플라마제니투스. 플라마제니투스. 네. 그거래요. 네. 아, 산불 연기로 이렇게 생겨나는 구름.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나 약간 갈색, 검은색이잖아요. 하긴 뭐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진짜 많이 일어났었죠. 진짜 많이도 일어나고 오래 꺼지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게 악순환이래요. 플라마제니투스가 생기면은 산불이 더 오래 가게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나 봐요. 그래서 산불이 그렇게 안 꺼지고 오래 지속됐군요. 그러니까요. 몇 달 동안 지속되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이런 구름이 얼마나 많아졌으면 세계 기상기구가 이렇게 정식 구름으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저기 플라마제니투스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아, 네. 최근 산불이 잦아지면서 이 구름이 발생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정식 구름으로 인정하고 구름 도감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알아본 이상기후 화재여만 이게 세계잖아요. 세계네. 진짜 우리 지구가 얼마나 아픈 건지 심각성이 확 다가오네요. 네, 코로나 화재 알아볼 때도 씁쓸한데 오늘은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니 좋은 말도 꼭 소개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신조어는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지구 더 아프게 하지 말자고요. 최동력 곽지현이 간다. 최영영 박찬희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우편함을 확인하거든요. 네, 봤더니 동네 소식을 담은 책자가 있더라고요. 이 소식지라고 해서 예. 이 동네 그 다양한 정보 있죠, 담겨있는 있죠. 책 있잖아요. 네. 중국집 전화번호 있고. 맞아요. 필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다렸다가 제가 유일하게 즐겨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참 감동받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봤더니 대를 이어서 양복 전문점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맞춤 전문점? 네네.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그분은 17살에 고향인 부산을 떠나서 서울살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하게 된 양복점에서 일을 배워서 지금은 성공한 양복 명장이 됐습니다. 명장. 네. 예. 그래서 한 7순 넘으셨고요. 50년 동안 이렇게 와. 운영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분은요. 앞으로 100년 가게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와, 근데 50년. 이거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또 아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예. 멋져요, 멋져. 그러게요. 이렇게 전국 곳곳에 대를 이어가는 가게들이 이제 많아졌더라고요. 네. 뭐 양복점, 수제 화장인, 미용실도 그렇고 음식점, 요즘 빵집까지 분야별로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중국 음식점이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들이 운영한다고 아. 사진까지 이렇게 딱 맞아, 있어. 네, 있어. 부자 사진 크게 붙여 있더라고요. 맛집일 것 같고 네. 뭔가 믿음이 갔어요. 제가 저기 그 생생정보 맛집들 소개 많이 해드렸죠. 아, 그렇죠. 네. 오래된 집, 특히 대를 이어서 하는 집, 맛은 보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느낌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가게를 100년 가게로 발굴하고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로 이 해외 대신에 국내로 또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생활력 관광의 대세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가게를 관광 자원으로 그거 좋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 좋죠. 좋은 아이디어죠. 네네. 그 제가 또 기억나는 건요. 이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그 악기상가 있잖아요. 악기상가. 예. 이 거기에는요. 국내 최초의 플룻 수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플룻 수리. 네네. 그 81살의 지병욱 어르신이고요. 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플룻 연주하는 분들 중에 아마 이분 손을 거쳐서 플루트 수리한 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뭐 입시 시험이라든지 어. 연주 전날에 악기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얼른 SOS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수리를 하고요. 또 제가 그때 취재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좁은 사무실에 전국에서 수리를 맡긴 그 플룻이 그 택배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 지난 1956년에 이렇게 종로의 한 악기 판매전 종업원으로 시작하셨다고요. 이 악기 수리한 지 이분은요 6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르신 뒤를 이어서 그 플룻 수리점을요 둘째 며느리가 이어가고 진짜요? 그래서 악기 수리 가업을 이어가면서 대물림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둘째 며느리. 나도 며느리는 처음 봤다. 이거 참 멋지네요. 진짜.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네. 또 곽지연 리포터가 아닌 척하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 가만 있어봐라. 오늘의 그럼 제시어가 혹시 대물림, 되물림 뭐 요거. 또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시어는요 되물림입니다. 이 제시 문장은 대물림으로 이어받은 재산이 많다에서 과연 대물림이 맞을까요? 대가 맞을지 아니면 되물림, 되가 맞을지. 아이냐 오이냐. 네네. 먼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물림, 대를 이어서 물린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대물림으로 이어받은 재산이 많다. 되물림, 되물리다고 하면은 거꾸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서. 되물림이 맞는 것 같아요. 돼요, 돼. 되물림. 다시 돌려준다 해가지고 되돌아온다 해서 되물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되물림이요. 대대로 물려받다? 그래서 되물림. 아니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대물림 이런 책도 있었고 그런 데서 본 것 같아요. 대물림. 대물림이 이게 맞지. 왜냐면 이사한테 대를 이어서 넘긴다는 얘기니까. 대물림. 대를 이어준다 하는 의미에서 그 뜻 자체가 글자는 도로 물린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안 되죠. 대물림이 낫지. 재산. 대물림으로 이어받은 재산이 많다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민 힌트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국어 선생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실제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아 진짜? 네네네. 아 그러신 것 같아. 딱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국어 선생님 같아. 그렇죠. 정답 거의 나온 거예요. 네. 마지막 어르신분 완전 동의해요. 완전. 되가 뭐 되돌려주다. 그렇지. 다 돌려라. 할 때. 예. 그래서 뭔가 리턴하는 느낌인데 이건 리턴이 아니잖아요. 뭐 아들이 원래 내 거였는데 아버님이 뭐 이렇게 돌려 이게 아니고 애가 맞을 것 같은데.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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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네. 자 오늘 정답은요. 그렇죠. 기분 좋네요. 국어 선생님이 너무 확실하게 주셨어요. 설명 잘해주셨어요. 너무 완벽하셨어요. 네. 이렇게 오늘의 제시어 대물림, 되물림입니다. 예. 이 제시 문장은 대물림으로 이어받은 재산이 많다. 이 문장에서 맞는 단어는 되물림 아이가 맞습니다. 예. 이 되물림 오이는요, 대물림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대물림. 이 대를 이어서 뭔가 한다는 뜻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 대물림은요, 사물이나 가업을 자손에게 남겨서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 그렇죠. 또는 그런 물건이란 뜻이고요. 이 대물림 하다는 물건이나 가업을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줘서 그것을 이어나간다라는 거고요. 또 대물림 되다는 남겨져서 이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는 한 집안에서 내려오는 혈통 그리고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물림, 대물하다, 대물림 되다는 대대를 뜻하는 한자인 치대대, 대신할 대자를 써서 대물림이라고 써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활용하는 예는 정말 많더라고요. 이 우리 집은 대물림으로 이어받은 빵이 많다. 부러워요. 예. 또 우리 음식점은 3대째 대물림되어 내려오고 이것도 있다. 괜찮아.
그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대물림 받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대물림은요 이 재산이나 가업을 물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럴 때도 쓰이고 있어요. 가난의 대물림이다. 이건 안 돼, 안 돼. 이 재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태를 자손에게 남겨줘서 후대로 이어나가게 하는 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도 대물림을 쓰지만 좋지 못한 것에도 이 말을 쓰는군요. 그러네. 네, 맞아요. 되물림은 대물림에 잘못 쓰이는 표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물림이라는 단어가 사실 표준어로 사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되물리다라는 동사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물리다는 가족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이나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환불하는 그런 건가요? 뭐 환불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도 그러면 되물리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 안 받은 상태로 돌려놓는다. 그렇죠. 네. 저 또 질문 있어요. 제가 우리 첫째 태양이가 입은 옷을 동생 태산이에게 입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요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사실 아까 그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 대물림은 사물이나 이 가업 따위를 후대 자손, 그러니까 자손에게 남겨줘서 이어나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태산이가 이 형인 태양의 그 자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물림이란 단어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형 물건을 동생에게 대물림한다. 그러니까 뭐 선배가 후배에게 책을 대물림했다. 이렇게 자주 종종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흔히 볼 수 있는 참 잘못된 사례인데요. 이 여기서는 그냥 형 옷을 동생에게 물려줬다. 그치, 물려줬다. 맞다. 물려줬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려주다는 말 자체에 뭐 재물이나 뭐 지위도 있고요. 또 기에 학술 따위를 전해준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세대한테 쓰는 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맞아. 네. 자, 그럼 오늘 제시어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제시어의 대물림입니다. 이 대물림은 사물이나 가업을 자손에게 남겨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 또는 그런 물건이란 뜻이고요. 이 대물림하다, 대물림 되다로 말하고 여기서 되는 한 집안에서 내려오는 혈통이나 계보를 의미합니다. 이 대물림으로 이어받은 재산이 많다. 또 우리 음식점은 3대째 대물림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대물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대물림의 잘못된 표현은요. 되물림, 되오이, 되물림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네, 자녀에게 재산이나 뭐 물건을 물려주는 걸 대물림의 잘못된 표현은 두해물림. 기억할게요. 네. 자, 안젤라 씨의 정리를 들으니까 오늘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재한강 청취자분들도 그러신가요? 아직 조금 헷갈리신다고요? 한 번만 더 들으면 될 것 같다고요?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 생기면 언제든지 1위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korean@kbs.co.kr 여기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곽전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도 표준어 제시어 잘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김한샘과 함께하는 우리말 나들이. 김한샘 교수의 우리말 나들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한샘 교수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이젠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빨라서 오늘도 가을에 접어들어서 첫 방송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운 여름보다 분위기 있고 날씨도 적당히 선선한 가을이 좋습니다. 저도 가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가을의 첫 방송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예. 사계절을 나누어 보면은 3월부터 5월까지가 봄, 그쵸. 6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 네. 9월부터 11월이 가을, 12월부터 2월이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9월 4일이니까
2021년 가을 첫 방송 맞네요. 저도 한국의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 하와이엔 없잖아요. 가을이 그러네요. 저 성인이 돼서 가을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일단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과일들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가을이 그것 때문에 좋습니다. 추석쯤에 그 핵과일 그때가 딱 그 핵과일들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이번 달 9월에 추석이 있네요. 저는 학기 중에는 연휴는 무조건 환영합니다. 추석이 진짜 9월 21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쵸. 추석 다가오면서 핵과일도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진짜 한물간 과일보다는 네, 그럼요. 이 한물 같다는 표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안젤라 씨 제가 몇 년 전에 설명한 적 있는데 기억하세요? 잠깐만. 제가 좋아하는 과일 얘기하다가 기분 막 들떠있을 때 훅 들어왔네요. 일단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요. 그때 장화 아나운서가 사정상 안 계셔서 제가 유일하게 비었던 기간이 있었죠. 정선미 리포터랑 같이 방송했을 때 맞죠? 네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때 정선미 리포터가 교수님 이름인 이 한샘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긴 합니다. 근데 정작 뜻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설명을 한 번 드려서 기억이 안 나시고 또 두 번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안젤라 씨도 그렇고 장호 아나운서도 그렇고 과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 싱싱한 과일을 아삭 베어무는 그 느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 한물은 과일을 포함해서 채소, 어물, 그러니까 뭐 생선이나 생선을 가공해 말린 것 같은 먹거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창 수확되거나 쏟아져 나올 때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한물 같다는 이 말은 맛있는 먹거리가 많이 나오는 때가 같다, 뭐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젤라 씨가 바로 이해하시네. 한물은 다시 말해서 이제 제철이란 뜻인데 한창 제철이다가 제철이 아닌 시기가 되었을 때 한물 같다라고도 하지만 한물 지났다, 한물 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한물 가다, 한물 지나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어요. 한물지다라고 하면요. 정반대로 채소, 과일, 어물 따위가 한창 나오는 때가 되다. 이런 뜻이다. 정말요? 한물 지나다랑 한물 지다. 이거 진짜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한글자잖아요. 이 말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근데 정반대의 뜻이라니 신기하네요. 저도 그 한물 가다, 한물 지나다는 잘 알고 있었는데 한물 지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는 새로 배웠네요. 네. 이 한물 가다라고 하는 말은 한참 나오는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과일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했던 뜻으로도 쓰이지만요. 몇 가지 다른 뜻이 있어요. 요새는 종편, 케이블 워낙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가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물간 배우들도 옛날 드라마나 영화 재방송하는 것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한물가다라는 말을 쓰죠. 하긴 진짜 요새 채널이 엄청 많아요. 사실 뭐 KBS도 KBS 1, KBS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방송사는 막 1, 2, 3, 4까지도 있고 정말 채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저 다른 뜻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요. 생선 사려고 할 때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한물 같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도 쓰죠. 네. 사장님, 이 고등어 한물 간 것 같은데요. 더 싱싱한 거 없어요?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모아보니까 진짜 한물 가다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군요. 각각의 뜻이 다 골고루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한물가다의 제철이라고 하는 뜻 말고도 어물 따위가 싱싱한 정도가 떨어지다. 또 한참 때가 지나서 기세가 꺾이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두 분이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안젤라 씨가 질문했을 때 한물, 요거 자체는 생각이 안 났는데 생활에서 한물가다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게요. 가을 첫 방송이라 이야기를 하다가 한물까지 왔는데 이제
이제 절기로 보면요. 입추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절기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 처서는 더위가 그친다 이런 뜻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처서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서도 지났으니 절기로만 따지면은 더위가 그쳐야 하는데 아직 낮에는 조금 덥습니다. 그러게요. 반팔 입고 막 겉옷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이 불편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좀 번거롭죠. 그런데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잘 하려면 그렇게 조금 옷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요. 네. 더우면 벗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처서 얘기하다 보니까 관련된 속담 하나 생각나서 알려드릴게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그래, 맞아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속담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물러간다는 것을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속담에 좀 약하긴 하지만 이건 좀 재밌어가지고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담을 살펴보면은 정말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많이 덥기는 하지만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도 지났으니까 시원한 가을이 곧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더위를 잘 버텨보자고요. 네. 그런데 진짜 교수님 이야기 이어가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가을 얘기하다가 과일 얘기가 나오니까 한물 얘기가 나오고 다시 가을 얘기가 나오는 거 이렇게 했더니 속담까지 설명해 주시고 참 플로우가 좋았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가만 보면은 저 감자 줄기 같아요. 조그만 단서만 있어도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그냥 줄줄 나오거든요. 오늘 추석 햇거리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풍성한 가을에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는 것과 관련한 말들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네. 아까 한물은 작물이 한창 수확되거나 쏟아져 나올 때, 그러니까 제철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철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제철 되기 전에 조금 덜 큰 것을 수확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저 아삭한 연두색 사과 이거 좀 좋은데요. 일찍 수확한 걸 오사리라고 하죠. 오사리 호박, 뭐 오사리 멸치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반대로요, 작물을 제철보다 늦게 수확하는 것은 늦살이라고 해요. 오사리도 그렇고 늦살이도 그렇고 제철인 것도 그렇고 다 각자의 독특한 맛이 있죠. 맞습니다. 아우, 교수님과 함께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우리말 표현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내용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동물을 위한 한국왕자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말 전도사 아나운서 장웅이었고요. 안젤라 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 라디오의 우리말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